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별을 쥐고 있는 여자 김순지. 제2부. 그때까지 나는 고향에서 태어나 외지에 가본 곳이라고는 대전과 청주, 서울, 그리고 경주로 수학여행을 간 것 말고는 가까운 속리산 법주사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끌려다녔는지 지금도 알지 못한다. 나는 그에게 아주 여러 날을 끌려다녔다. 밤에는 어딘지도 모르는 여관방에서 접근해오는 그를 막으려 사력을 다해 대항했고, 낮에는 자동차에 태워서 또 다른 어느 곳으로 끌려다녔다. 그 무서웠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는 나보다 10살이나 위였다.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 단지 서울 어느 곳에 산다는 것뿐. 감성이 여릴 대로 여린 내가 딱 2번의 편지만을 받았던 사람에게 한치라도 마음을 허락하고 더구나 밤을 같이 세운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얼마나 기다릴 것이며 학교의 아이들은 또 어떤 형편일까? 내 반 아이들 수업은 누가 맡아줄 것이며 대전 가는 것을 허락했던 교감 선생님은 또 얼마나 걱정을 하실까? 전화가 아무 곳에나 있던 시절도 아니었다. 우리 집 역시 전화 같은 것이 있지도 않았고, 더구나 그는 나에게 그럴 틈도 주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그에게서 도망칠 수 있었다 해도 그 낯설고 먼 곳에서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집으로 찾아가야 할지도 막연했다. 무엇보다도 나의 길을 꺾어놓은 것은 여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내 생각으로는 여관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었다. 더구나 처녀가 남자하고 그런 곳을 드나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사람들 눈에 내가 띈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 죽고만 싶었다. 나는 거의 잠도 자지 못했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다. 오직 본능적으로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탈진할 때까지 나를 지켰다. 그 남자도 나의 의식이 깨어있는 한은 나를 어쩌지 못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엷은 연두색 봄 원피스는 어깨며 허리가 모두 뜯어져 너덜거렸고, 얼굴은 씻지도 못해 떼국물이 까맣게 자국을 내고 있었다. 그가 내게 수없이 짓거린 말. 너를 보는 순간 내 여자라는 것을 알았어. 너는 내 거야. 어디서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니? 그동안 그렇게 많은 여자를 만났어도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너를 만나려고 그랬었던 걸 이제 알았어. 난 꼭 너하고 결혼할 거야. 너를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거야. 결국 그는 나를 포기한 것 같았다.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를 안심시켰다. 다시는 그러지 않으마. 미안하다. 이제 집으로 보내줄게. 그런 꼴로 갈 수 없으니 씻게나 하고 가라. 정말 그런 꼴로 엄마한테 갈 수가 없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유성에 있는 군인 휴양소라는 곳이었다. 그가 물을 받고 있었다. 허기진 나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까무러칠 듯 찾아들었다. 나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가요. 열린 목욕탕에서 갑자기 뜨거운 수증기가 나의 얼굴로 폭발하듯 몰려왔다. 얼굴이 뽀얗게 수증기로 쌓여지고 콧속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렇게 한숨, 두숨, 세숨 쉬었나 싶은데 몽롱해지면서 나는 바닥에 널브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끝내는 의식을 잃었다. 그가 사준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집으로 돌아간 것은 꼭 나흘 만이었다. 5월의 저주. 김 선생, 우린 김 선생이 사표 내리란 걸 알고 있었어.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김 선생, 곧 학교 그만둔다며? 동료들이 내게 던지는 인사였다. 어머니는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 학교는 폭탄을 던져 넣은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초임 여교사의 나흘간의 행방불명은 손바닥만한 면 소재지의 학부형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꼬리를 달고 악마의 이빨에 씹히듯 건너다니고 있었다. 학교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는 사흘이 멀다 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 차를 교문 앞에 대놓고 나를 기다렸다. 게다가 하루도 멀리 두지 않겠다며 사표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그렇잖아도 나는 계속 학교에 근무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내 생명을 잃은 것과 같은 시간이었다. 내 나이 22살도 채 되지 않을 때였다. 1970년 4월 1일 나는 영동군 교육청에서 발령을 받았는데 사표를 낸 것은 그 다음 달 5월 20일. 겨우 2달도 채우지 못했던 학교 생활은 그렇게 영영 끝이 나고 말았다. 한 달치 월급 타고 그만두어야 했던 교사 생활이다. 나의 이력에 국민학교 교사라는 경력은 알고 보면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의 이력인 셈이다. 그러나 나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이력이다. 그것은 부모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직업이기 때문이다. 한 달 20일, 아마 영동군 교육청의 최단 기간의 교사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용서하세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텅 빈 나의 머리는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다. 얘야, 일어나라. 어머니가 불렀으나 소리가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제 나의 운명은 그가 모두 가지고 간 것이 확실했다.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세상살이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고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도 없었다. 설사 그 판단 능력이 있었다 한들 어찌하리오. 어머니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이제 겨우 첫 월급 타 한숨을 쉬었나 싶은데 예기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태에 어머니도 나도 판단 능력을 잃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문중의 어른들은 천하의 바람둥이 못된 년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다리품 팔아 피땀으로 번 돈 딸년 뒷구멍으로 다 밀어 넣었더니 웬 출신도 모르는 놈팽이와 배 맞아
직장까지 버린 폐륜녀였다. 나는 음습한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붙잡을 것이 없었다. 나는 죽으나 사나 그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어린 것들 거친 세상에 기안짓고 살아가게 하자 하여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것도 아랑곳 않고 가르치겠다고 몸부림치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념에 대한 보답이 겨우 그것이었으며, 어렵게 졸업한 대학인데 이제 선생님이 되어 월급 타면 동생들 공부시키고자 하여 따낸 교사 자격증인데 그것을 단 몇 달도 채 채우지 못하고 내 손으로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으니 어찌 하늘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따지고 보면 자업자득이요, 그로 인해 받아야 할 온당한 벌은 그때부터 끈질기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당장 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하루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나 역시 무기력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던 나는 이미 그의 소유가 된 이상 떨어져 살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았다. 어머니 역시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였으나 그에 대한 의심의 고리를 풀지 않았다. 인물 멀쩡하고 제 차를 끌고 다니는 놈이 그 나이 되도록 혼자 있으니 만무하다 했다. 누가 그랬는지 남의 차 운전하는 운전기사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는 자기가 사는 서울로 가자고 했다. 처음으로 화곡동이라는 곳을 가보았는데 경인고속도로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바지에 그의 집이 있었다. 대지 40평 남짓에 27평 정도의 단층 슬라브 주택이었다. 막 새로 지은 듯 안에는 덮고 자는 이불 뿐 가구는 일체 없었다. 간단한 취사도구뿐이었다. 내 도시락이 거기 있었다. 그의 말대로 그는 혼자인 것 같았다. 집에는 키가 멀 때처럼 크고 수다스럽기 짝이 없는 그의 큰 누나의 아들인 규대라는 청년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삼촌이 주는 돈으로 무슨 학원인가를 다닌다고 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뒷조사를 했다. 그때 마침 정보사에 다니던 외가 친척에게 의뢰를 한 것이었다. 천만 다행으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인 것은 분명했다.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건가? 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터놓고 말하겠네만 지금 형편이 많이 싸보낼 형편이 못 되네. 그런 것은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껏 길러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을 믿게 하는 데는 비상한 재주를 갖고 있었다. 그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서야 우리는 그의 집안 내력이나마 알게 되었다. 고향은 옥천. 어려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홀어머니가 6남매를 키웠다고 한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하다 생각했다. 그는 6남매의 다섯째였다. 딸 넷에 아들 둘인 것도 우리 형제와 같았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나이들이 많았다. 그의 형수가 우리 엄마와 연세가 같았다. 그는 청주에서 농고를 다녔고 미군 부대에 있는 동안 서라벌 대학의 야간대학 미술학부를 다녔다고 했다. 그 증거로 군복을 입고 캠퍼스를 든 그가 계단을 내려오는 사진 한 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집이 너무 가난해 형제들은 어느 누구도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그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상도동 산중턱에다 무허가 집을 지어 팔아 돈을 마련했다고 했다. 제대 후 그는 속리산으로 갔다. 60년대 속리산 오리숲 부근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카바레와 식당 딸린 여관을 운영했으며 서울로 올라온 지는 1년이 채 못 되었다고 하는데 속리산을 떠난 이유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하기도 했다. 속리산이 발칵 뒤집힐 만큼 흉하고 끔찍한 사건이 생겼는데 그가 누명을 쓴 모양이었다. 내용을 들어보니 그럴만했다. 결국은 누명이 벗겨졌지만 너무나 심한 타격을 받은 그는 더 속리산에 눌러 살 수가 없어 서울로 이주할 것을 결심하고 있는 것을 몽땅 팔아 서울에다 조그만 집 한 칸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는 생활력이 강하다 했다. 나와 함께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고도 했다. 얘기를 듣고 보니 동정이 같다. 여자라는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동물인가 보다. 차츰 그를 믿게 되었고 나의 굳었던 마음도 허물어졌다. 때로는 그와 있을 때 행복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도 나의 뇌리를 지배하는 것은 온통 어머니와 동생들 뿐이었다. 그 어느 행복도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가족들을 지워버리지는 못했다. 그는 마땅히 하는 일이 없었다. 그냥 나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이 전부였다. 나는 무기력했으므로 그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는 줄 알았다. 그는 우리가 타고 다니던 코로나 중고차를 당나귀라고 불렀다. 당나귀 번호는 서울 2마 518, 코로나 518을 타고 무의도식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가 느낌이 이상했는지 이대로는 안 된다며 냉수를 떠놓고라도 얘를 올려야 된다 해도 그는 무엇이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만 우겼다. 시부모님께 인사도 드려야 할 터이나 때 되면 가자 했다. 우리의 생활이 불안하기만 해서 예식은 뒤로 미루고 혼인신고부터 하기로 했다. 6월 8일로 기억되는 날, 그와 나는 탐부면에 있는 면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혼인신고는 내가 서둘렀다. 만약 그러다 그가 날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였다. 가족은 언제 만나게 해줄 거냐고 내가 재촉할 때마다 그는 곧 갈 거라고만 했다. 우리가 탄 승용차가 속리산으로 들어간 것은 정오가 넘은 시각이었다. 승용차 앞으로 웬 7순이 넘어 보이는 키가 땅딸막한 노인네가 지나갔다. 그 할머니가 우리를 부른 것 같다. 그가 차를 멈췄다. 노인네가 뭐라 했는지 그가 퉁명스럽게 대꾸를 했다. 다시 차가 출발하고 나는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알 것 없다고 일축해버렸다. 국립공원 속리산. 상가에서 멀리 떨어진 산중턱에 있는 그의 어머니와 형수가 사는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이 다 된 시간이었다. 다 왔어. 여기에요? 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가난하다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산으로 오르는 길이 마당이고 그 앞에 우물이 있고 조그만 방 두 칸에 부엌이 딸린 야트막한 슬레이트 지붕에 흙벽돌집, 마루도 없이 대돌 위에 심 벗고 들어가면 안방인 그런 집이었다. 그 옆으로
손바닥만한 방 하나를 이어달았는데 그게 전부였다. 너무나 기가 막혀 질색을 했지만 그렇다고 어떤 내색을 할 수는 없었다. 더욱 놀란 것은 동네 입구에서 차창 밖으로 지나쳐 보냈던 그 노인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 할머니가 바로 그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그 할머니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말 그대로 어디서 웬 계집 하나 꿰어차고 왔나 하는 표정이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인이 형수였다. 그 여인은 나이보다 훨씬 늙어 수심이 가득 찬 얼굴에 허리가 금방이라도 휘어질 것 같이 힘이 없어 보였지만 그나마 그의 집에서 유일하게 악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선량한 얼굴로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형수는 그 집에서 아직 미혼인 세 딸과 함께 노인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 막내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큰딸은 몸이 아파 병원을 다닌다고 했고 둘째는 엄마처럼 순하디 순해 보였다. 민지야, 가서 삼촌 오셨다고 아버지 오시라고야. 그러나 그의 형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형수가 지어주는 밥을 먹고 잠을 자러 여관으로 갔다. 법주사 일주문 오르는 중간 지점, 시냇물이 흐르는 둑 위로 회색 벽돌에 하얀 횟가루로 벽을 바른 여관이었다. 집이 어째 좀 이상해요? 형 때문이야. 형이 왜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형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 나는 가정을 꼭 지킬 거야. 그는 그제사 집안 사정을 털어놓았다. 형수가 딸만 셋을 낳고 막내로 아들 하나를 더 낳았다. 허나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은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어찌나 아들을 원했는지 그 후로 더 아이를 낳지 못하자 시어머니가 씨바지를 큰아들 방에 넣어줬단다. 어머니 뜻에 따라 형수도 함께 꾸민 일이라지만 차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었나 싶었다.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씨바지는 식당에 부엌에서 뒷일을 하는 여자였는데 딸 같은 그 여자는 아들은커녕 숫지에 수태도 못하는 여인인데다 그만 딴 살림을 차리고 남편을 빼앗아 버리고 만 것이다. 나는 그제서야 우리 어머니가 예식을 올리라 할 때마다 피하던 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나보다 더 형편이 무인 지경이었던 것이다. 그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줄 이가 아무도 없는 데다 형이나 형수나 생활 능력이 없었다. 가족이 모두 그의 휘하에서 그가 지은 카바레와 여관을 운영하며 살다가 그가 누명을 쓰고 갑자기 뭐 하나 남겨놓지 않고 몽땅 팔아 속리산을 뜨자 그나마 생계의 대책이 없어진 그들은 법주사 부지인 길가에다 급한 대로 방 2억 칸에 부엌을 들여 자리를 잡았고 뒤쪽으로 덧따라 꾸민 방에다 관광객이 들어오는 시간이면 숙박을 시키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모두 제 코가 석자나 빠진 사람들이 동생의 결혼에 무슨 관심이 있고 어머니는 칠순 노인으로 6남매 모두를 그 말고는 변변히 중학교마저 한 명도 졸업시키지 못한 촌노인이니 무슨 여유가 있어서 서두른단 말인가. 모두 남의 일 구경하는 것 같았다. 나의 인생, 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이랄 수 있는 나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와 나는 백년 가약을 맺을 맹세 같은 것을 한 적도 없고
값싼 구리반지 하나 나누어 낀 적이 없었다. 깊은 산골의 초여름은 소름이 끼치는 한기로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캄캄한 밤, 하늘 여관 밖 뜰 위에 독을 품은 가시나무 같은 고목가지들이 얼기설기 나의 의식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나뭇가지 사이로 별 하나가 들어왔다. 나는 눈꺼풀을 깜빡거렸다. 별들이 영롱하게 가지 사이에 쫙 흐드러져 있었다. 나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을 헤아렸다. 비로소 그에 대한 그물이 하나씩 둘씩 벗겨지고 있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별똥별 하나가 긴 꼬리를 늘어뜨리며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그림을 전공했다고. 나는 말했다. 내 운명은 그림이라고. 공부를 더 하겠다 했다. 그는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 해준다 했다. 나는 다짐을 받고 또 받았다. 나는 본래 부대껴야 존재하는 그런 종류의 쐐기풀 같은 독종이라고 못 박았다. 그 증거로 청주문화원 화랑에서 열었던 개인전 자료와 사진, 그리고 대학 생활을 보냈던 기록이 면면이 담겨진 앨범을 들춰가며 그에게 나를 확인시켰다. 행여 나의 미래를 꺾으려 하지 말아라. 털끝만큼이라도 그럴 생각이면 아예 말아라. 그럼 뙤약볕에 가뭄 탄 새싹처럼 뒤틀려 죽고 말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는 타고난 기질이 아무도 못 말리는 고집불통이며 내 몸속에는 끼가 들어있어 그걸 풀지 못하면 신들린 무당처럼 광기가 발동할 것이라고. 내 몸속에는 온통 그런 피만 흐르고 있다고 나를 증명하고 또 증명했다. 계곡을 급하게 흘러내리는 세찬 물결이 냇가에 널브러진 바윗돌을 차고 흐르는 소리가 진동하듯 숨차게 흘러내리는 밤이었다. 이튿날 아침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갔던 나는 기절을 할 만큼 당혹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관 화장실 옆으로 난 환기통에서 빛이 훤히 새어들고 있었는데 오물 위에 갈기갈기 찢긴 희끗희끗한 종이 조각들이 자지러지게 널려 있었다. 나의 친구들 얼굴이 갈라졌고 나의 몸뚱어리가 찢어져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거기 버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방에 길게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째서 나의 사진을 그렇게 찢어버렸어요? 남자들과 찍은 사진은 두고 볼 수가 없어. 질투가 나서. 그냥 학교 동기생들이에요. 대학의 서클, 방송국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이 뭐가 나빠요? 너를 사랑해서야.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조각나 버려진 나의 흔적들. 그 후 앨범을 들춰보니 무대 위에서 찍은 단체 사진까지도 남자의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들은 모조리 난도질에 치운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싸움을 하거나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의 사진이라도 찢어버리거나 하는 경험이 있다. 그러면 속이 후련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과 전혀 감정적인 교감이 없었던 그들을, 더구나 자기 입으로 사랑한다는 여자가 그렇게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을 충동적으로 찢을 수 있는 사람,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튿날 오리숲에서 형의 씨앗과 같은 동네에 사는 큰누이가 멀찌감치 숲 사이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화곡동 집을 지키며 무슨 학원을 다니던 규대의 어머니였다. 역시 가난하지만 그의 집안 식구들 중에서는 제일 너그럽고 맘씨 좋은 여인으로 기억되는 초로의 첫째 누나는 관광객들에게 돗자리를 깔아주고 있었다. 내 또래로 보이는 형의 작은 부인은 햇빛 가리개용 모자를 쓰고 커다란 앞치마를 입었는데 주머니 안에 필름이며 관광용 엽서 그리고 골판지에 촘촘히 박힌 기념 배지 같은 것을 어깨에 걸치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팔고 있었다. 세상 물정이 끼어들 것 같지 않은 순진무구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얼굴 역시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화곡동 집을 팔았다. 어쩐 일인지 애초에 집을 지을 때부터 부엌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집이라 파는데 아주 혼이 났다. 오랫동안 집이 팔리지 않아 마음을 졸이다 결국 아주 헐값에 팔 수 있었다. 그는 상도동 종점 숭실대학 맞은편 남현교회 뒤쪽에다 두 동의 뾰족한 집을 지었다. 당시 유행하던 불란서식 주택을 흉내낸 것인데 자금이 딸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의 친구 부인을 통해 동네의 여인들에게 사채를 돌려쓰고 있었다. 나는 그가 어디서 그렇게 사업자금을 조달해 쓰는지 구체적인 사안들은 알 리가 없었다. 그냥 고달프기만 했다. 내가 소녀 시절에 꿈꾸었던 그런 낭만적이고 달콤한 결혼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다. 집을 짓는 데는 항상 노동자들이 평균 15명 정도가 현장에서 일을 했다. 많을 때는 40명도 넘었다. 그는 내게 그들의 밥 짓는 일을 떠맡겼다. 어머니가 알았다면 기절을 할 일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당연시했다. 그는 자라면서 집안의 여자들은 그렇게 밥 짓고 빨래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남자 같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키워주신 22년 동안 부엌에서 밥물 한 번 부어보지 않고 살았던 내게는 그 일이 너무나 힘에 부쳤다. 한마디로 내 능력 밖의 일이었다. 그때 부엌이 연탄 보일러였는데 입식 부엌처럼 흉내만 내어 짓느라고 부뚜막 없이 평평한 바닥에 아궁이를 만들었으니 상대적으로 아궁이는 거꾸로 땅속 깊이에 파고 설치하는 격이었다. 그러니 언제나 연탄을 깔 때면 땅바닥 깊숙이 해서 꺼내야 했다. 인부들 밥 짓는 큰 들통이 땅바닥으로 들어갈 만큼 깊었다. 나는 쌀을 씻을 때도 조리를 다룰 줄을 몰라 헤매기만 했다. 국이며 찌개 같은 것도 간을 맞출 줄 모르니 음식 맛이 있을 리 없다. 밥을 짓다 부엌에서 많이 울었었는데 내가 처해진 상황이 딱해서라기보다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에 부치고 고달퍼서였다. 그는 대단히 부지런하고 의욕적으로 일을 했다. 집장사를 시작한 것이다. 집장사는 반타작이라고 한다. 적어도 100이면 40은 남는 장사였다. 나는 그의 운명의 일부분이니 그를 따르는 것이 옳은 이치였다. 그러나 그 일은 내게 너무 과중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해주고 공부시켜주겠다던 그의 약속은 말짱 허공에 날려버린 종이 조각들과 같았다. 그런 생활은 나의 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고 나와는 조금도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야말로 그때 내 인생길의 모든 것이 배반낭자였다. 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 상도동 종점 부근의 무허가촌에는 그의 두 누이가 시집와서 살고 있었다.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인 그의 누이들은 모두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 나이 어린 조카를 내 일을 돕는답시고 데리고 왔지만 그 아이 역시 무엇을 할 줄 알까. 그래도 어려서부터 밥을 짓는 일을 했다는 그 아이가 나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었다. 그 겨울 어머니가 서울로 이사를 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가 우리 가족들에게 서울로 이사 오는 게 좋겠다고 설득하기 시작한 것은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부터였다. 그를 따라 화곡동에 있을 때 나는 꼬박 2달 동안 경을 치르는 것처럼 죽도록 앓았다. 음식은 먹는 대로 토했고 먹지 못하니 기운이 없어 거의 초주검 상태가 되었다. 견디다 못해 그가 나를 영동집에 데리고 갔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언제 그랬는가 싶게 몸에 이상 증세가 없어지며 회복이 되었다. 그때 그는 우리 집을 앞뒤로 돌아다니며 살피더니 어머니에게 집을 팔아 서울로 올라갈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 집을 팔아 서울 가서 다시 집을 마련하면 하숙만 쳐도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가 펄쩍 뛰었다. 안 되네. 이 집은 아이들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일한 유산일세. 이 집만은 지켜야 하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얼마나 동생들의 장래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사실 나는 온통 집 걱정으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였다. 집을 판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대로 갖다 부동산에 묻는 것이고 동생들은 서울서 학교 다니니 좋고 생활 걱정 안 해도 되고 뭐가 문제이십니까? 나는 그를 믿었다. 그가 나쁜 마음을 먹을 거라고는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끔찍이 사랑해 주었고 나도 그가 소중했다. 그가 말했다. 우린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굶으며 살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진실하게 들렸는지 모른다. 한 가족. 그래, 정말 한 가족이 아닌가?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면 그는 나의 남편이다. 사위도 자식인데 자식 노릇 독특히 할 거야. 언제나 한 가족이므로 인생의 동고동락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같이 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그 말이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너무 힘없고 기댈 사람이 없는 그때에 그렇게 다정하고 우리를 염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운인 듯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 또 다음 고향집에 가서도 그는 늘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그 말을 잊지 않았다. 사위도 자식입니다.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굶고 살 겁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걱정 없이 처남처제 학교 보내고 편하게 사시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가 어찌나 존경스럽고 위대해 보이는지 그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 집은 세상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우리 집의 중심이었으며 구세주와도 같았다. 나도 어머니에게 집 팔 것을 권했다. 어머니, 우리 그이 말대로 서울 가서 살면 좀 좋아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믿어봐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완강했다. 어머니, 나도 어머니가 고생하며 사시는 거 생각하면 잠시도 맘 편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믿어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관심은 그것보다도 딸의 결혼식을
어머니 손으로 올리지 못하는 데 있었다. 찬물이라도 떠놓고 얘를 올리세. 그냥은 안 되네. 내년에 올리겠습니다. 나도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그의 형편을 알고부터는 결혼식에 대한 걱정도 수그러들었다. 12월 초순이었다. 어머니에게서 다녀가라는 연락이 왔다. 상도동 남현교회 뒤 뾰족한 집을 다 지었을 무렵이었다. 영동집에 내려가니 뜻밖에도 어머니가 비단이불 2채를 지어놓고 있었다. 아무리 집안 형편이 무인지경이라 해도 어머니 맘이 편치 않으셨던 것이다. 어머니 손으로 식을 올릴 때까지 우선 덮을 이불이라도 마련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만들었다고 하셨다. 내가 입을 한복도 몇 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때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 것인지를 짐작도 못했다. 어머니는 폐륜을 저지른 천하의 몹쓸 딸이었지만 그래도 풍족하게 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 조그마한 읍에서 소문이 날 대로 나 있어 고개도 들지 못하겠다던 어머니가 이불감을 뜨고 솜을 다지면서 어떤 심정이셨을까. 기둥 삼아 기대고 의지하려 했던 딸이 부정한 행동으로 직장을 버리고 동생들은 굶거나 말거나 돈 한 푼 보내주지 않고 무관심하게 팽개쳐두었으니 얼마나 미웠을까. 돌아오는 봄을 넘겨서는 안 되네. 사돈 어른도 만나봐야 할 것 아닌가. 그때까지 그의 가족들은 어느 누구도 나의 어머니를 만나야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식을 올릴 형편이 못 되면 괴짝에 사주단지라도 오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그는 자꾸 미루기만 했고 얘를 갖추는 문제는 어머니의 일방적인 걱정거리에 불과했다. 이번에 서울로 함께 올라가시죠. 집 지어놓은 것도 둘러보시고 마음이 놓인다 싶으시면 이 집을 파십시오. 서울 가서 원하시는 거 다 하시면 되잖아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어 평생 외지로 나가보지도 않았던 형부도 그의 말에 관심을 보이셨다. 어머니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 형부도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갈 뜻이 있는 듯했다. 형부는 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눈치였다. 그가 모두 올라가자고 했다. 형부는 영동에서도 20리나 더 들어가는 탑선리에서 좋은 옥답은 모두 자기 땅일 만큼 시골 땅 부자였다. 조금만 팔아도 서울 가면 집 한 동은 너끈히 지을 수 있는 형편이었다. 사는 형편도 볼 겸 이참에 서울 한번 올라가 보시죠. 집도 거반 다 지어갑니다. 어머니 역시 궁금하셨으리라. 서울로 오셨던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우리 6남매에게 유산으로 남겨놓으신 집을 파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하셨다. 그의 말대로 집은 완성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가 집을 지어주면 부동산은 살아있으니 어머니가 뼈품 팔아 하숙치는 것이야 문제가 될 리 없었다. 이왕 작정을 하고 나섰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새학기가 다가오니 그 겨울에 집만 팔린다면 아이들 전학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어머니의 보관이었다. 한겨울에 터사두었다. 새봄에 집을 지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러나 집이 새때 팔릴지 모르는 일이었다. 영동으로 내려가신 어머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강꾼에게 적당한 값을 받아달라고 했다. 시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값에 거래를 했는데 120평 아래 위치의 집 2동에
120만 원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70년 당시 잠실땅 4,000평이 40만 원이었다 하니 그 돈이면 말죽거리 선답 1만 평도 너끈히 살 돈이었다. 당시 상도동에 그가 지은 집도 대지 50평 남짓에 건평 27.8평 정도의 집이었는데 한 동은 100만 원, 또 한 동은 110만 원에 팔았다. 1971년 1월 17일, 내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그날은 우리 가족이 오직 한 사람 사위만 믿고 서울로 이주한 날이었다. 살림살이라고는 그리 쓸만한 게 없다 해도 생활을 해야 하므로 중요한 것 챙기고 옷까지 챙기고 아이들 책 챙기고 그리고 나간 김씨문중의 족보를 정성스레 챙겼다. 그 후 언니네 가족 역시 전답을 팔아 80만 원을 마련 서울로 이사를 왔으니 우리 6남매는 모두 그를 믿고 의지하며 대를 이어 뿌리를 내렸던 고향을 떠나온 것이다. 어머니가 집을 팔았다는 연락이 왔던 날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그날로 서둘러 나를 차에 태우고 영동으로 갔다. 이제부터는 저한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사십시오. 고맙네. 이 돈은 우리 식구 목숨줄일세. 모든 것은 사위만 믿네. 그렇게 120만 원은 한 푼도 헐어내지 않은 채 그에게 건네졌다. 이사 비용이며 쓸 돈이 없지 않았겠으나 근검절약이 몸에 밴 어머니는 목돈을 허는 것은 재산을 축내는 것이니 동전 한 입도 그 돈에서는 축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날 그는 서울로 향하지 않고 속리산 그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갔다. 그날 밤 나는 보았다. 아버지가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거두어 가시면서까지 우리 형제들을 위해 남겨놓으셨던 우리 집을 판 돈 중에서 20만 원이 고스란히 그의 형 손으로 건네졌다. 아버지의 유산을 그의 손에 건넨 그 순간부터 어머니와 우리 6남매의 운명이 코꿰인 송아지처럼 될 줄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별을 쥐고 있는 여자 김순지